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읽기의 미래라는 주제로 읽기의 지평을 넓혀가는 네 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출판사 유유희의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이지은 대표님은 베테랑 편집자로 분야를 넘나들면서 약 100여 종에 가까운 책을 만들어 오고 계신데요. 본인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강의도 하고 독자를 만나는 여러 행사도 기획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이지은 대표님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는 19년 차 편집자입니다. 돌잡이 때 책을 집으면서 운명적으로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2007년부터 출판계에 입문하여 현재까지 95종의 책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독자의 작은 가능성을 위한 책을 만든다라는 모토로 2인 출판사 유유희를 창업하였고 에세이, 만화, 소설, 브랜드, 사회학 같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지은 대표는 편집자를 대상으로 기획법을 강의하기도 하고 특히 독자와 만나는 일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데요. 팟캐스트 두둠치 스테이션에서 출판계 사람들과의 인터뷰 커피타임을 진행하고 유유희 출판사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레터 유유희 톡을 매주 발행하며 꾸준히 다양한 북토크를 기획,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편집자의 일과 일상을 나눈 에세이 내 인생도 편집이 되나요가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돌잡이 때 잡으신 책이 무슨 책이에요? 기억나세요? 제 기억은 없는데 사진이 남아있어서 네. 미피 그림책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부모님이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네, 깔아놓고 올려놓으셨던 네. 것 중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으려고 할 때 그거 말고 현금 맞아요. 그랬을 텐데 기대를 배반하고 네. 입에 넣었습니다. 잡아서. 돌잡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군요. 돌잡이 때 이후 이 책과의 엮인 그 파란만장한 인생사는 저희가 내일 2부에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오늘 대표님 인생책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 프로그램이 게스트에게 인생책을 먼저 3권 혹은 4권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 중에 한 권을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저희가 요청드렸더니 원도 작가님의 있었던 존재들, 미야노 마키코 이소노 마호의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 그리고 기시 마사히코의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을 꼽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 위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나머지 책들도 짧게 설명을 좀 들을까요? 있었던 존재들은 어떤 책인가요? 제가 원도 작가님을 독립출판물 경찰관 속으로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네. 현직 경찰로서의 어떤 그 직업적인 일의 애환 같은 것이 이제 적혀 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존재들이 나왔는데, 과학수사팀으로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현장 감식 업무를 이제 하시면서 그 죽음을 이제 목도하는 그 주로 이제 변사자분들의 어떤 죽음이나 혹은 자살자분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목도하면서 본인이 그 마음 안에 해소되지 않는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하나의 단어들을 이제 잡고 그 에세이를 쓰고 칼럼으로 이제 발표를 했던 건데, 네. 이제 칼럼집으로 엮여 나와가지고 저는 무척 의미 있게 읽었던 터라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책으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원도 작가님 조만간 모시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껴두었군요. 네, 이번엔 네. 좀 세이브를 하자 그랬습니다. 미야노 마키코 이소노 마호의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 이 책도 죽음하고 관련된 책이죠? 네, 그 철학자분의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우연히 만나게 된 의료 인류학자 두 분이 이제
어떻게 마음이 통해서 두 분이 이제 서간을 좀 나눠보자. 그 자신의 병과 그 죽음을 앞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그리고 그 뒤에 딸려오는 무수한 선택들, 그리고 그 철학자분이 그동안 평생 우연에 대한 연구를 해오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환자로서의 정체성보다는 본인의 그 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감명 깊게 다가와서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의 인생책, 원도 작가님의 있었던 존재들, 그리고 미야노 마키코와 이소노 마호의 편지 모음집,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눌 책은 기시 마사히코의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인데요. 저한테 이 책 너무 좋다면서 선물해 주셨었죠. 네, 그랬나 봐요. 제가 이 책을 집에 책장에 꽂아놨다가 어느 날, 좀 책이 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냥 읽었는데 그 자리에서 다 읽고 아내한테도 추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어떤 문장을 지금도 되게 기억을 하고 굉장히 저한테도 중요한 문장이 됐는데 이따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도 이 책을 선물 받아가지고 읽으신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 제가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을 때 네. 이제 다른 팀에서 나온 책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읽게 되었는데 사회학이라는 분야의 책이 좀 제가 어떤 저의 삶에만 몰두해 있고 뭔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조금은 이제 위에서 조망하듯이 좀 거기서 벗어나서 그 전체의 어떤 일부인 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갇혀 있고 자기만의 필터로밖에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 기시 마사히코 작가님이 이제 좀 너무 편안한 문체로 어떤 이런 상황이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남은 어떤 연구 주제가 되기에는 좀 그러한 단편적인 것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냈습니다. 이 나온 출판사가 대형 출판사잖아요. 네. 그리고 대표님이 거기서 편집자로 일할 때 나온 책인데 그런 대형 출판사들은 한 달에도 신간이 막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신간들 다 우리 회사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자 이러면서 다 읽어보나요? 아니요, 다 읽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 제목하고 이제 표지의 느낌상 이거 한번 손에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읽기 시작했다가 근데 저도 이 책을 이제 한 10년 전에 그렇게 인생 책이다 하면서 너무 좋아했다가 이번에 방송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책을 그렇게 좋아했었는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읽는데 다시 또 뭉클 막 이랬습니다. 이지은 대표님의 인생책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 얘기하기 전에 성우의 목소리로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은 대표의 인생책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은 일본의 사회학자 기시 마사히코 교수가 수십 년간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모아서 엮은 에세이입니다. 일상의 에피소드를 통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사회학자인 저자는 통상적인 사회학적 방법이나 이론에서 벗어나 화자들의 목소리가 담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기시 마사히코는 일본에서 사회적 소수자라 할 수 있는 오키나와인, 제일 한국인, 장애인, 게이, 이주 여성이라든지 주변에 흔히 존재하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복장 도착자, 조직폭력배, 거리의 연주자, 방치된 아이들, 가정폭력의 희생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분명한 결론을 드러내는 대신 독자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일화를 있는 그대로 구술하고 있습니다. 기시 마사히코는 류코쿠 대학 사회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또 다른 저서로는 동화와 타자화, 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유유히 출판사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우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대표님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단편적인 것이고, 단편적인 것, 그거랑 사회학,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왜 대표님의 인생책입니까? 이 책이 진짜 정말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책이고요. 그래서 정말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작가님이 고르지 않기를 바라면서 던지기도 했었는데 제가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은근히 이걸 입 밖으로 내서 말을 하려니까 발음도 좀 어렵더라고요.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 사회학 원래 이렇게 발음 어려웠나?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혹은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에 좀 몰두해서 살아가는데 이 책이 말하는 게 무의미한 우연들의 연속이 곧 우리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사건들이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회학이라는 말로 본인도 이제 의미를 또 부여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묶이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기시마 사이코는 사회학자죠? 맞습니다. 네. 책을 읽다 보면 사회학을 부정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조금 삐딱한 네. 사회학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회학을 하긴 하지만 이거 뭐 사실 아무 의미 없어 이런 느낌으로. 약간 사회학에서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건지도 몰라 뭐 이런 느낌에 좀 더 나아가면은 약간 서사 자체를 부정하고 글 쓰는 사람들도 부질없고 책 만드는 사람도 부질없다 뭐 약간 이런 아무튼 사회학자의 책이지만 사회학 서적이라고 부르기는 참 애매하고 말 자체가 이제 좀 모순이죠. 분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을 모아서 언어화하고자 했다. 말이 안 되는 걸 언어화하고자 했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단편적인 에피소드들을 늘어놓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데 읽다 보면은 막 그 에피소드들이 반짝거려요. 반짝거리고 뭉클하고 근데 왜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고 무슨 의미야 하면 저자도 근데 나도 써놨지만 무슨 의미인지 참 청취자분들한테 그래도 요약 정리하기는 어렵고 어려워요. 네. 네, 그냥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 한두 개 정도 네. 대표님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기억에 남는 준비.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단편 있었나요? 네.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토우와 화분이라는 이제 네, 에피소드인데 대문 앞 화단을 두고 인간관계를 좀 자연스럽게 맺는 여성들의 이야기 네. 이런 게 있는데 그 주로 이제 남성들은 그런 걸 잘 할 줄 모르고 네. 그리고 일 외에 대화를 그런 것들을 이제 소재를 꺼내기 어려워하고 그래서 고독하게 살다가 고독살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한테는 그 잘 모르는 사람하고 말을 거는 게 때로는 제가 취미로 하는 풋살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넓혀가는데 그렇게 좀 가볍게 우리가 대화를 많이 타인에게 열어둘수록 우리의 사회가 좀 더 말랑해지고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였죠? 뭐 토우 선생이라고 부르는 네, 어떤 분이 있었죠?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이었죠? 토우 선생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화분이 이제 집 앞에 화분이 있을 때 네. 지나가는 이제 주로 어머님 세대 분들 정도가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자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뭐 이 아이는 뭐 이렇게 해야 잘 자란다라거나 네. 이렇게 서로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 그 화분을 매개로 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해주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토우와 화분 이야기. 저희가 이렇게 참 말씀을 드리면 청취자분들이 그게 뭐예요? 그게 끝이에요? 하실 텐데 그게 끝이에요. 되게 싱거운 이야기예요. 뭐 어쩌라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어쩌라는 건 딱히 없다. 뭐 그런 거고. 네,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뭐 약간 좀 따뜻함이 약간 느껴지지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거고
토거 화분 좋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만 더 네, 설명해 주세요. 또 하나를 생각한 게 시계를 버리고 개와 약속하다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너무 사물이나 동물에게 의인화를 잘한다. 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키우던 강아지가 이제 아프다가 이제 잘 돌보고 있었는데 잠시 그 글쓴이가 이제 나갔을 때 네. 걔가 혼자서 임종을 맞이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위안을 할 때 그 당신에게 임종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외출한 그 시기에 얘가 떠났나 보다라고 이제 누군가가 위로를 한 거예요. 그랬을 네. 때 이 기시 마사히코 선생님은 이거는 진짜 한낱의 그 한때의 위안일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 실없는 소리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걔는 주인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자신이 떠날 때가 되어서 떠난 것이고 그렇게 인간의 일방적인 상상일 뿐인 것이 이제 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감정이입을 그 동물이나 사물에게 이제 했을 때 그 인간이 빠지는 그 감정의 수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저에게는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네네. 기시마 사이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슈나이초 종 네, 개였다고 맞아요. 나오죠. 네. 예. 그 개를 엄청 사랑했었는데 병 들고 걔가 세상을 떠나는데 자기가 그 옆에 있지 않았었죠.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위로하는 말을 어린 시절에도 저건 그냥 날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지. 걔는 그냥 그 시간에 우연히 세상을 떠난 거고 난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없었던 건데 뭐 네가 못 볼 때 걔가 떠나고 싶어서 떠났을 거야 하고 위로를 하죠. 되게 이상한 에피소드입니다. 시계 얘기도 나오죠. 네, 그러면서. 맞아요. 네. 시계에 대해서도 이제 아끼는 시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이제 못 쓰게 되어서 네. 버려졌을 때 이제 그 시계가 다시 돌아간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계를 고칠 수가 없게 돼서 시계가 안 맞고 뭐 배터리는 못 들어가 배터리를 넣는 데가 고장이 났던가 네. 그래가지고 시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데 시계로서 쓸모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계를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왠지 살아있는 물건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가 하면 살아있었던 개가 떠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의인화하면서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하지만 소년 이렇게 어린 시절의 기시 마사히코는 이건 그 위로는 그냥 허위야라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사람이라는 게 시계는 정말 기계인데 이게 째깍째깍 소리가 나는 걸 버릴 때 이상하게 생명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느낌. 그 두 얘기를 한 챕터에 모아놨습니다. 한 챕터에 모아놓고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역시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고 이게 무슨 인생의 뭐 대단한 비밀을 가르쳐주는 에피소드일까?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두 번째로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기시마 사이코 박사님이 따뜻한 사람인지 냉정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왔다 갔다 해요. 네, 되게 냉정한 것 같잖아요. 그 개가 죽었을 때의 그런 마음을, 반응에 네. 대해서. 그러면서 시계를 버릴 때 반응을 보면 또 이제 또 약간 울컥하기도 하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 아무튼 뭔가 저희들이 그런 무슨 뜻인지 파악을 잘 못하겠지만 저희 마음에 돌을 던지고 가는 에피소드들이 인생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단편적인 것이 모여가지고 인생 아니겠느냐. 거의 돌을 닦는 네. 느낌의 책인 것 같기도 하네요. 도인이신가. 막 어디선 뭉클하고 어디선 막 울컥하고 어디서는 그렇다 내가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허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 이상한 책인데요. 이 이상한 책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듣고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 아이유를 좋아하는데요. 네. 네, 같은 이지은이라서 아하. 그렇습니다. 네. 네. 언럭키라는 곡이 있어요. 네.
거기 가사에 Just Life, We Are Still Good Without Luck 이라고 행운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좋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어서 이 책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유의 Unlucky 들어볼게요.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유유히 출판사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를 청취자분들이 좀 어리둥절하게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쨌든 이 책을 좋아하는 책이니까 네. 나름대로 한번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저자 기시 마사히코의 표현에 따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아무 일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가 가득한 책입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결론도 모르겠지만 독특한 반짝거림이 있는 자그마한 것들, 그런 인생의 파편에 대해서, 그런 인생의 파편들에 기시 마사히코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강하게 매혹될 때가 있죠.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끌려요.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인터뷰에 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정작 인터뷰 내용은 나중에 흐릿해지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것만 계속 기억이 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대표님도 좀 이런 거 있으세요?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오래오래 기억이 나고 왜 기억이 남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인상적인 파편들? 단편들?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이제 담임 선생님이 막 부임했던 신입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첫 네. 부임을 하신 그래서 한 25 정도 되는 그때 당시에 그 젊은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반에 그 약간 학교 폭력 같이 좀 험한 애가 제 짝꿍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심지어 저도 키가 작았기 때문에 1번이었단 말이에요. 여자 1번. 네. 근데 남자 1번인 그 친구가 그렇게 애들을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했는데 그 아이의 형이 좀 네. 그렇게 힘이 있었는지 그 동생이 이제 그런 좀 문제를 일으켰고 그래서 반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했는데 한 번은 그 체육 시간 같은 때에 잠깐 나갔다가 저 혼자 교실에 잠시 들렸었어요. 그랬는데 네. 선생님이 창가 쪽에서 울고 계신 거예요. 그 뒷모습을 봤을 때, 저분의 어떤 잘 모르겠지만 속상함과 좌절? 그런 게 좀 느꼈던 게 그냥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왠지는 모르고요. 왜인지는 모르고, 근데 뭔가 저의 예상으로는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의 원인이었던 아이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지만 사실은 이유는 알 수 없고 또 그거를 제가 아이인 입장에서 선생님께 뭔가 다가가서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그냥 조용히 뒷걸음질 치면서 네, 다시 모른 척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그랬던 일이 있었네요. 진짜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에 딱 등장할 만한 에피소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선생님은 그 학생들 때문에 눈물을 있을 수도 있고 네, 전혀 아닐 수도 있죠. 네, 좋아하던 아이돌 그룹이 해체를 하게 됐다 이래가지고 네, 개인적인 집안의 사정일 있고. 수도 있고 여러 네. 가지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도 그런 의미 없는데 되게 오래 기억이 나는 그런 장면들이 네, 장면들이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홍대 근처에서 술을 먹고 지하철로 터덕터덕 걸어가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깨끗한데 지금도 좀 주말 지나면 좀 지저분한데 네. 밤이고 지저분했어요. 근데 이렇게 쓰레기가 이제 거리에 있는데 그 쓰레기 한가운데 화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꼭 단편적인 것에 사회학에 네, 나오는 화분이다. 것처럼. 네, 꽃이 하나가 있는, 근데 좀 흉한 화분이었어요. 화분이 하나가 있고, 그 화분은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데, 그 화분 옆에 뒤에요. 그래피티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은 위치에 너무 작게
그 일본의 그 짧은 시 뭐죠? 하이쿠. 하이쿠가 있었어요. 그 하이쿠 되게 유명한 하이쿠였는데 저는 그때 그 하이쿠를 몰랐어요. 이게 그 하이쿠 명인이 쓴 거였는데 놀랍지 아니한가 뭐 번개를 보고도 인생이 짧다는 것을 모르다니 뭐 그 유명한 하이쿠였는데 그게 계속 기억이 나네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네. 모릅니다. 네. 아까 제가 굉장히 이 책에서 그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는 문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8쪽 문장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가장 괴로울 때 웃을 자유가 있다. 가장 힘든 상황 한복판에서조차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 두 문장이고요. 자주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밑줄을 쳐놨던 문장이어서 반가웠고요. 아, 저는 이제 사실 힘들 때 잘 웃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투명해서 힘들면 힘든 표정 다, 기색 다 내고.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웃게 만드는 누군가. 그 유머의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같은 상황에 처해도 마냥 진지하게 심각하게 막 그것에 대해서 파고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은 그 상황에서 한 발짝 떨어지게 만드는 그 상황을 좀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유머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유머를 사실은 제가 유머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유머를 갖는 사람을 내 주변에 많이 모아놔야겠다. 이런 생각도 최근에는 좀 했습니다. 이 책 읽다가 이 문장 접한 분들은 다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멋있는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엔 이 책을 읽을 때는 멋있다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괴로운 상황을 겪게 되니까 괴로운 상황에 무슨 그런 자유가 있어. 다 울부짖는 거다 그냥. 그렇죠. 네, 충분히 울부짖을 네, 그런 생각도 하다가 네. 혹시 스마일이라는 노래 아세요? 스마일 노래 가사가 딱 네. 그건데요. 이게 아마 모던 타임즈 끝날 때 나오는 네. 노래일 거예요. 네. 찰리 채플린이 작곡을 한 노래인데 심지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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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도 했구나. 네네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괴로울 때 웃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구나. 모던 타임즈도 끝이 되게 멋있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찰리 채플린의 인생을 다룬 영화가 있었고 그 주연 배우가 당시에 굉장히 연기를 잘하던 찰리 채플린이랑 좀 닮은 것처럼 좀 천재처럼 보이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였는데요.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스마일을 직접 불렀는데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가장 괴로울 때 웃을 자유가 있다. 가장 힘든 상황 한복판에서조차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 문장이 나오는 데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유머가 나오는데 찰리 채플린도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일본의 왜 부라쿠민이라는 그 차별받는 네. 이제 굉장히 일본 사회에 문제가 되는 오랫동안 차별을 받는 그런 계층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라쿠민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가다가 다른 부라쿠민들을 만났든가 그 지역을 갔을 때 여기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이러더니 부라쿠민들인가 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웃네. 네, 근데 그게 네. 공격적이진 않고 근데 이게 그 맥락이 아니면은 굉장히 욕먹을 네, 맞아요. 얘기지만 네. 우리가 유머로 승화한다고 하는 그거를 보여준다. 네. 승화는 했는데 안 웃긴 뭐 그런 유머도 보여주고 네. 그런 때에 그거를 듣는 사람의 자세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혐오적인 유머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같이 웃든지 뭐 그렇군요 하면서 웃지 않고 그냥 넘어가든지. 멀뚱멀뚱 있든지 뭐 네. 이런 것들. 뭐 그런 유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본 적은 없는데 요새 그렇게 스탠딩 코미디를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탠딩 코미디 하는 분들을 봤을 때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뭔가 버튼 눌리는 어떤 열등감 같은 부분 그런 걸 그냥 자신의 입으로 당당하게 뭔가 얘기를 하면서
남이 놀릴 만한 거나 손가락질 할 만한 거를 내가 그냥 먼저 아우팅 해버리면서 속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최근에 스탠딩 코미디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스탠드업 코미디 좀 이렇게 붐이 일고 있나요? 조금씩 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그 원소윤 작가님의 네, 그 소설도 재밌게 읽었지만 그분의 또 그 영상들을 또 보다 보니까 아 저런 걸 또 이렇게 공연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최근에 매진도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점점점 이제 어떤 자신의 삶의 그런 위기나 혹은 슬픔에 대한 것을 웃음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원소윤 작가님도 저희가 조만간 모실 예정이거든요. 네. 되게 조회수가 엄청 날 것 같네요. 제가 유머 감각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셔야 되나? 잘 받아주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유유히 출판사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유유히 출판사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시마 사이코 이 서사에 대해서도 뭔가 독서를 날리십니다. 네. 절대로 벗을 수 없는 안경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서사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볼 때 서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아마 기시마 사이코는 자기가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그 에피소드들이 그런 서사를 찢고 아니면 그 서사를 중단시키고 진짜 세계가 튀어나오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기시마 사이코의 입장에서는 서사라는 거는 뭔가 세상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가련한 호모사피엔스들. 하지만 진짜 세계가 가끔 그 서사를 찢고 자기 모습을 드러낸단다. 그때 우리가 그거를 단편적으로 보고 뭔가 뭉클하지. 하지만 우린 그거를 파악을 할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사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네. 서사에 봉사하는 사람이고 서사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기시 박사님의 말에 동의해요. 그치. 제가 아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을 많이 시켜서 그런가 봐요. 특히 이제 저널리스트 시절에. 네. 그러니까 무슨 왜곡 보도를 일삼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써도 그 보고 들은 그대로 전해지진 않아요. 네. 뭐 기사의 제목이라는 게 헤드라인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되게 정돈되게 쓰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막 난장판인데 난장판인 거를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정돈이 돼서 뭐 이것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겠구나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정돈을 해놨을 뿐인데 이상하게 또 그런 서사가 힘이 있어가지고 많은 언론이 정돈을 해놓으면은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도 지금 그런 서사가 진행 중이구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소설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도 번역서보다 국내서를 많이 작업을 하시고 특히 좀 신인이나 신인급 저자들의 이야기를 찾아가지고 책으로 만드시잖아요. 네. 그분들 이제 책을 쓰시라고 설득도 하시고 제가 대표님 인터뷰에서 에세이는 누군가가 자기 삶을 꾸려온 메이킹 스토리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를 이렇게 봤는데요. 요 말 뜻도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거 들은 다음에 근데 그거 외국이잖아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네. 일단 말뜻부터 좀 여쭤볼게요. 에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나영석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여배우들이 이제 다 같이 유럽 여행을 갔던 뭐 그런 예능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방송이 무사히 다 끝난 다음에 네. 제작진들이 그 추억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메이킹 북을 하나 준비해서 그 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그동안 그분들이 이제 쭉 경험했던 그 여행의 어떤 순간들을 이제 모으고 그것에 이제 짤막한 메모들을 써서 이렇게 주었겠죠. 근데 그렇게 딱 건네는 순간 그걸 보고 있던 저는
에세이라는 거는 저렇게, 남들이 이제 눈앞에서 겪었던 그런 어떤 하나의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기록하는 그 의미에서의 메이킹 스토리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삶의 비하인드, 나만이 이제 겪었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주로 꺼내자고 많이 제안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가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때 네. 사실은 그런 건 없을 수도 있다는 게 기시 선생님의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네. 받아들여야 되는 네.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님이 최근에 작업을 하신 송강원 작가님 같은 경우에 네. 뭐 대표님은 그 송강원 작가님한테 가서 어떤 이야기를 쓰자 이렇게 하면 책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거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제 어떤 인생에서 자신에게 이것은 틀림없이 큰 인생의 사건일 거야 라는 어떤 예감과 함께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글을 이제 본인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열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였고요. 근데 저는 스토리라는 것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제 기시 선생님은 그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서사라는 것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그 편집권이 나에게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단편적인 사실들의 나열 속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뭐 이런 일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동안 뭐 그 이후로 뭐 행복하게 살았대 하고 끝나는 어떤 단편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진짜 실제로는 언제 행복했고 언제 슬펐고 낙담했고 희망을 갖고 뭐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그리고 그걸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끌리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그 이야기를 써보자,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책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좀 서사로 만들어가지고 간직하는 게 네, 그것을 좋다. 네, 그리고 자신이 편집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틀림없이 불행하고 지금 굉장히 슬픈 상황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그 슬픔과 불행을 겪고 있지만 이 안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세세히 겪는 어떤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그 중에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걸 기록하는 거.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소년이나 소녀가요. 굉장히 아끼는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가 아끼는 개가 죽을 때 옆에 있지 못하고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하던 개가 세상을 떠났는데 나는 그 곁에 있지도 못하고 저 개는 세상을 떠날 때 나 없이 외롭게 떠났겠구나 라고 하면 대표님은 옆에서 그때 뭔가 스토리를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신에게 조금 위안이 되는 방향으로 그거를 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 개가 네가 없을 때를 일부러 택해서 떠났을 거야. 이렇게 네. 그렇게 그게 자신에게 게...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게 자신에게 위안이 된다면 그렇게 일기장에다가 써놓거나 네. 뭔가 기록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순간을 다시 돌아볼 때 저는 그게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표님이나 네. 제가 하는 작업이랑 저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은 완전히 반대고 저희는 맞습니다. 저 책을 불살라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의미 부여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서사의 세계에 저희는 복무하고 있고 근데 그 외적으로 사실은 진짜 삶의 진실은 이런 단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랜덤하게 던져지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거기에 끌리게 되어 있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두 개를 한 사람이 동시에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나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이렇게 내세에 가서 보답을 받을 거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다 저 세상에서 만날 거야.
하는 거, 그런 믿음이랑 그런 바람이랑 그런 게 어딨냐. 끝난 사람 거야. 다 그냥 여기 살다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떠나면 이렇게 떠나는 거고 저렇게 떠나면 저렇게 떠나는 네. 거고 개가 네. 떠나는 거나 사람이 네. 떠나는 거나 똑같다. 이거랑 두 개를 다 마음속에 지니고 살 수가 있나요? 근데 저는 약간 그때그때 저에게 필요한 걸 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믿고 싶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이 기시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나의 어떤 감정을 끊어주는 그 뭐랄까 어떤 깔끔한 티 같은 티 같은 위안? 네, 그런 것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되게 무서운 책이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뭔가 책도 모순이고 저 책을 좋아하는 독자들도 모순이고 맞아요. 쓴 작가님도 모순이고 그래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꼬이는데도 추천합니다. 이거 추천하는 것도 모순이네요. 이 모순의 방송 마무리하는 노래 어떤 거 들으면 좋을까요? 좀 모순적인 노래 좀 있나요? 네. 언니네 이발관에 인생은 금물, 함부로 태어나지 말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딱이네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유유히 출판사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의 추천곡 언니네 이발관의 인생은 금물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취자님께서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아이디가 안나요님이신데요. 좀 쑥스럽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링컨에게 슈워드가 있다면 저에게는 장강명의 인생책이 팍팍한 일상에서 공허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귀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트레바리 윤수용 대표님 편 들으셨나 봅니다. 저한테도 이런 귀하게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제 일상을 공허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